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드디어 여기 현대사까지 오신 여러분들, 일단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현대사 파트 3강까지 배우면 이제 기본적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배울 내용은 다 배운 거고, 이제 나중에 뭐 변별력 특강이라던가 기출 모의고사 이거 두 개만 들으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한능검에서 공략해야 될 유형들은 이제 다 배웠다고 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다 하면은 1급 받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물론 제대로 외웠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대신 현대사의 경우는 좀 제가 다른 시기보다 더 짧은 강의 내에 정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판서의 부담감이라던가 이 암기할 내용이 갑자기 짧은 파트 내에 좀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파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키워드 판서의 경우에도 되게 빽빽하게 써 있어가지고, 아니 해분사님 강의 수 적은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꽂아 넣은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이 파트는 못 줄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큰 키워드 있죠. 그러니까 큰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용을 외운다면은 사실 문제 푸는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상 전부 다 흐름형 유형으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건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린 거긴 하지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큰 틀대로 암기를 안 하시면은 일단 문제 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고 싶어서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이 파트는 원래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다시 들어오면은 이번 테마 33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및 6.25 전쟁 파트의 경우에는 광복이 된 1945년부터 6.25 전쟁이 종결된 1953년까지 다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1943년까지 써 있기는 한데 제가 일부러 정부 수립 과정 때문에 정확한 광복 시점 이후인 여기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사실상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거지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 파트의 경우에는 출제 비중은 나쁘지 않고요. 자, 난이도의 경우에는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흐름 파악이랑 6.25 전쟁 순서 파악이 당연히 처음에 공부하면 어려우긴 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어려움까지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파트는 좀 내는 포인트 자체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암기하는 게 어렵지 익숙해지면은 이 파트는 뭔가 새로운 내용이 갑자기 막 나오고 그런 파트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다른 유형 제가 이따가 재헌국회랑 제주 4.3 사건 다룰 건데 이런 유형의 경우에도 빈출 키워드,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암기한 만큼 점수는 확실하게 보장되는 파트라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난이도를 보통 잡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잡긴 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까지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네요. 이 파트가 솔직히 현대사 처음 하는 것부터 아마 저는 다들 대통령 업적 이런 거나 외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요.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쉬운 파트 아닌 거 맞습니다. 아무튼 이 파트의 경우에는 일단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재헌국회 활동 및 제주 4.3 사건의 배경, 전개, 영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6.25 전쟁, 우리나라 대표적인 남북 전쟁의 배경, 전개, 영향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쉬운 유형이 재헌국회의 특징, 제주 4.3 사건의 특징, 그리고 6.25 전쟁의 흐름이 좀 쉬워요. 그래서 6.25 전쟁 흐름은 사실 이것만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는데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 흐름이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다룰 흐름이 짧은 시간 내에 얘보다 감이 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 이것만 솔직히 파악해도 아 대충 이 키워드가 이때쯤이겠구나 라는 게 대충 흐름상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돼요. 근데 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인물도 겁나 튀어나와 용어도 어려워. 그리고 이 파트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 다 당시 관련된 사료를 바탕으로 내는데 이 사료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진짜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역사도 사실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 파트는 되게 따라오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좀 서론이 오늘 좀 많이 길었는데
오늘 파트는 조금 제대로 좀 설명 저도 집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광복 정부 수립부터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론 우리나라 독립하는 데 과정에서는 당연히 독립운동가들의 열심히 활동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광복하는 이런 과정이 이룬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국제사회의 그 도움 같은 게 또 없었다면은 그 점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의 노력 그리고 국외의 상황 이런 게 맞물린 결과 결국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다 할 수 있겠는데 그럼 국제적으로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카이로 회담이라 해가지고 미국, 영국, 중국의 그런 대표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했었는데 그때 회담에서 나왔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할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의결됐어요. 그래서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제감정기 때 다뤘던 내용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미국, 영국, 중국은 공통적으로 연합국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 때 내용 좀 복습해 보면은 당시에는 연합국이랑 추축국이라 해가지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대항하는 모든 국가는 그냥 사실상 연합국이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 추축국의 대표적인 국가인 일제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 이기면은 이 국가들의 예속된 국가들은 독립시켜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이로 회담에서는 일단 최초의 한국 독립 약속이 의결된 거고요. 두 번째로 얄타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했었는데 소련의 대전 참전이 의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당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광복이 될 시점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강력했던 국가가 자본주의를 대표적으로 하는 미국과 사회주의를 대표로 하는 소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과 소련이 당시에 양대국 가장 강력한 국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국가도 결국 대일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츠담 선언.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카이로 회담의 이행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쯤에는 이제 거의 추축국 국가들이 이제 다 물러나가지고 일본만 마지막으로 아득바득 난 끝날 거야 버티고 있었는데 응 항복해 라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그런 독립 문제, 광복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미 있었다. 왜냐면 이걸 이해해야 왜 갑자기 외국들이 이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지 저런지 하는지 그 흐름이 이해돼가지고 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 1945년 8월쯤에 당시 미국이 원자폭탄 2개 딱 폭파시켜가지고 일본이 알겠습니다. 죄송 항복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때 드디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국가 이제 광복했으니까 다시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건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여운형 선생님이랑 안재홍 선생님을 대표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광복 직전, 그러니까 조선건국동맹. 그래서 당시에 여운형 선생님을 대표로 1944년에 광복 직후에 이제 어떻게 국가를 건국할지 그거에 대한 미리 대비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이 세력 바탕으로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광복 직후에 본격적 결성해가지고 뭐 치안대 등을 조직해가지고 경비도 담당하고 완전 국가의 기초 뭐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기구 같은 거. 뭐 정확하게 이때는 그렇게까지 완전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국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활동 같은 걸 하면서 룰루랄라 신난다 이러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미국의 경우에는 남한으로 들어오고 소련의 경우에 북한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이게 뭐 언제 누가 먼저 들어왔고 나중에 들어왔고 이런 것까지는 시기를 정확하게 몰라도 되고 아무튼 간에 당시에 이 한반도가 있다 치면은 이게 딱 나눠가지고 여기에는 미국, 이렇게 소련 들어왔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뭐 세부적인 순서까지는 안 나오고 아무튼 간에 미국은 남한에 들어와가지고 미군정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당시 미군이 임시로 당시에 그 한반도에 대한 통치를 담당하는 그런 걸 형성한 상황 속에서 이 38도선을 기준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위에 아래 남북이 나눠지면서 한반도의 분단이 거의 광복한 직후에 형성되었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가 이제 일제 예속에서 벗어났으니까 당시 이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확산해야 돼. 아니 사회주의를 확산해야 돼. 이런 배경 같은 게 있었는데 이 한반도가 광복되자마자 내가 먼저 할 거야. 아니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라는 걸 개최해가지고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한반도를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라는 걸 논의했었거든요. 그 결과 얘기 나온 게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단체인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한반도 내 신탁 통치라 해가지고 이 한반도 이 한국이 자신들이 스스로 통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약간 외국 강대국들이 임시로 통치를 대신 담당해주는 그런 신탁 통치 실시를 건의했어요. 그 결과 한반도 내에서는 그래도 강대국 아직 우리나라 지금 바로 광복했다 해서 다른 나라도 언제 위협할지 모르는데 도와주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쟤네 뭐 나쁜 의도로 뭐 도와준 거 아니겠지. 찬탁. 아니 이제 광복한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외국이 뭘 간섭을 하고 계세요. 안 돼. 꺼져.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반탁 대표도 뭐 김구, 이승만 이런 인물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신탁 통치에 대한 찬탁, 반탁 운동의 좀 의견 같은 게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 그러니까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를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배울 때부터 이 키워드가 좀 답답했을 텐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아무튼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었는데 당시 소련과 미국이 각자 어떤 입장 차이가 있었냐면은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결정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협의할 단체를 얘네까지는 그 수용이 괜찮지. 아니 이거 우리 의견 안 듣는다고 무조건 참여를 안 시키면 안 되지. 아니 이거 찬성 안 하는 사람들은 들여보낼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이 대립돼가지고 회의가 결렬됐어요. 그 결과 이승만의 경우에는 아니 지금 빨리 정부 수립하고 우리나라 재건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외국 의견 들을 거야. 이렇게 대화 안 통할 거면은 그냥 빨리 어차피 쟤네 저기 한반도 이북 쪽이랑 대화 안 통할 것 같은데 빨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해가지고 정부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읍 발언을 제기해가지고 이 의견 듣고 깜짝 놀란 세력들이 남한만 단독 정부 수립? 안 돼! 하면서 당시에 여운형 선생님이랑 김규식 선생님의 인물들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랑 결성해가지고 약간 중도 좌파 세력이랑 중도 우파 세력끼리 약간 연합해가지고 좌우합작 7원칙이란 걸 발표해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빨리 여세요. 그리고 뭐 토지제도 개혁 등 뭔가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랑 약간 국가 재건을 위해 여러 가지 개혁 사항 같은 거 의결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는데 솔직히 이 광복 정부 수립 과정에서 제가 진짜 중요하게 보는 키워드가 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랑 여기 나와 있는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랑 그리고 좌우합작 7원칙 일단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좌우합작 위원회랑 좌우합작 7원칙 이 세 개는 일단 먼저 외워두세요. 이건 흐름 잘 나오고 어쨌든 간 이런 요구사항을 했었는데 여운용 선생님이 해화동에서 피살되면서 결국 단체가 와해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대를 하는 흐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좌우합작 위원회고 두 번째 이따들 남북 협상이에요. 아무튼 간에 뭐 좌우합작 위원회는 어쨌든 간에 뭐 실패했지만 나중 가서 어떻게 겨우겨우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해봅시다 했었는데 결국 얘네들끼리는 대화가 더럽게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의견이 결렬돼가지고 우리가 대화하자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안 돼. 우리끼리 해결 못해. 해가지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그 유엔 맞아요. 그래서 이 유엔의 문제가 넘겨진 뒤에 유엔 총회에서 먼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한반도 문제는 유엔 감시하에 처음에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정보를 수입하자. 그래서 야 니네 땅덩어리 나누지 말고 뭘 땅덩어리 나눠 니네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남북한 총선거 해 라는 의견을 했었는데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입국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네도 진짜 얘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그걸 알아야 도와줄 수 있는데 얘네 자체에 대한 입국을 아예 거부해 버려가지고 얘네도 지금 해결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안 해결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유엔 소총회라 해가지고 처음 큰 데에서 먼저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한국 문제 집중하기 위해서 파견된 이 유엔 소총회에서
저 북한 쪽, 그러니까 한반도 이북 쪽은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다. 남한 쪽이랑 단독 선거 의결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김구와 김규 선생님이 남한만 단독 선거 안 돼 하면서 이 김구 선생님은 3천만 동 복구하면서 어떻게든 이거 안 됩니다라는 주장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 이 두 인물이 평양을 직접 올라가가지고 남북 협상을 통해가지고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좀 많은 내용들 다뤘는데 이런 식으로 여운형 김규식의 자화점 위원회라던가 김규식의 남북협상 있죠. 특히 김규식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게 두 번 겹쳐요. 좌화점 위원회랑 남북협상. 그래서 이거 키워드가 어떤 인물이 다른지, 그러니까 좌화점 위원회는 여운형 선생님, 남북협상은 김구 선생님. 이거 키워드 절대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두시고, 특히 이런 식으로 인물 키워드가 대놓고 언급되는 사례들이 이 광복정부 수립 유형, 흐름 유형에서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표 친 거라도 꼭 시기를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 돌아와서 이 김규식 선생님 등이 평양 방문해가지고 남북협상을 통해서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오케이 그런 거 해야죠 하하 좋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해버려가지고 통일정부 수립은 안 됐고 결과적으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재헌국회의원 선출 및 재헌헌법을 제정하고 또 그 결과 우리나라 재헌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랑 이시영 부통령을 선출하면서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북한에서도 새로운 정부를 만들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밑에 있는 내용 갖다 정리해드린 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광복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가 재건을 하려 했었는데 북쪽에는 소련, 남한 쪽에는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미군정이 성립되었고 남한 쪽에는 북한 쪽이야 뭐 우리가 배울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당시에 미소공동위원회 열고 신탁통치에 대한 거 의결하자 해가지고 남한 내에서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됐고 당시에 이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회 단체를 놓고 대립했었는데 결국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와야 되니까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발표해가지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해가지고 그 결과 여운형 김규식 선생님이 안 돼 하면서 좌학자위원회 조직 및 좌학자 7원칙 발표했었고 결국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돼가지고 단체가 와야 되니까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역시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유엔의 문제가 이관되고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의결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김규식 선생님이 반발해가지고 남북협상을 추진했었고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돼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흐름을 좀 복잡하지만 다 외우셔야 돼요. 얘는 이거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잠시 6.25 전쟁 다루기 전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재헌국회랑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내용 좀 보충해 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재헌국회랑 제주 4.3 사건은 단독 유형 나올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보충을 드리는 건데 자 재헌국회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이 재헌국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를 통해 결성된 국회입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감시하에 실시된 이 선거를 통해서 결성된 거고요. 일단 이 재헌국회의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제정했는지 그거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이 농지개혁법이랑 반민족행위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이란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스스로 농사할 수 있는 자연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당시 지주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다음에 실제 농사할 사람들에게 유상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반대로 북한 쪽의 경우에는 이런 법이 있긴 한데 걔네들은 약간 좀 사회주의 이런 걸 따라가지고 무상매수 및 무상분배 원칙했다.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 그런 거 차이 기억해 두시고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 해가지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그런 법 같은 거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광복했으니까 친일파, 야 일제 충성한 니네들은 어떻게든 나쁜 놈들 혼나야지 약간 이런 법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귀속재산 처리법이라 해가지고 미군정 때 신안공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군정이란 거는 광복 직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까지 일시적인 시기를 말한 건데 이때 신한공사가 그 일제가 남긴 재산을 일시적으로 관리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국회 출범한 이후에 귀속재산 처리법이라 해가지고 이 신한공사 관리한 귀속재산을 이제 어떻게 매각할지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걸 의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군 정식의 역사도 사실 내면은 사실상 신한공사가 나올 게 유일해요. 그래서 이 신한공사는 이승만 정부 때가 아니에요. 미군 정부 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다음 강의 때 정부 관련된 문제 나오면 이거 이승만 정부 시기 아니니까 시기 헷갈리지 마시고 이 재헌국회의 경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간선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이점 잘 기억해 두세요. 직선제라는 거는 우리들의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직선제라면 간선제란 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재헌헌법, 그러니까 헌법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법 같은 걸 만들기 위해 임시로 설치된 과도기적인 성격의 국회라는 점에서 임기가 다른 국회에 비해 짧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이때만 예외적으로 2년이다.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다음 이 제주 4.3 사건이라 해가지고 제가 아까 잠시 여기 강의에서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언급이 돼 있었는데 이 제주 4.3 사건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총선거가 발생하기 직전에 당시에 그 남한 내에서 남조선 노동당이라 해가지고 이 남노당이란 좌익 계열의 그런 정당에서 이 형성한 무장대가 무장봉기를 주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한만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그런 무장봉기가 발생했었는데 당시에 미군 정비 정부가 결성한 토벌대가 이 무장대에만 당연히 진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 여기 제주도 내에서는 진짜 국가를 전복시켜 뭐 이런 진짜 나쁜 세력도 있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아예 씌워버려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잉 진압을 하는 결과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대거 발생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거 자체 평가하는 것보다 문제점은 이 민간인들을 억울하게 죽이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진압하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 정부 주도로 너무 억울하게 희생자를 많이 만들었다. 이게 이 사건의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 제주 4.3 사건의 결과 제주도의 2개 선거구의 투표가 무효된 상태에서 이 재헌국회가 출범되었고요. 그리고 이 제주 4.3 사건의 진압의 명령을 거부하는 여수 순천 19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똑같이 1948년에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19 사건이나 똑같이 1948년의 사건이고 어쨌든 간에 이 제주 4.3 사건의 결과 김대중 정부 이후에 겨우 이르러서야 이 사건에 대한 진상 보고서를 작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정부의 지원 같은 게 있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쯤에 이르러서야 이런 거에 대한 좀 본격적 사과던가 이런 게 제대로 나왔었는데 이건 지금 35강 때쯤까지 가야 이 정부가 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제주 4.3 사건이 나오면 남한말 단독선거 반대로 인해서 남노당이랑 토벌대가 대립했었고 정답 키워드로 여기 밑에 있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런 게 진짜 잘 나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대사 안타까운 비극적 전쟁인 6.25 전쟁에 대해 다루면은 사실 6.25 전쟁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특별하게 6.25 전쟁에 대한 의견 이런 걸 얘기한 것보다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흐름만 제대로 파악하면 문제 푸는데 무리는 없어가지고 그거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볼게요. 자, 일단은 6.25 전쟁. 일단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에치슨 선언이라 해가지고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 에치슨 선언을 발표하면서 에치슨 라인을 형성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당시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렇게 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어선에서 한반도, 한국 및 타이완이 제외되면서 당시 이 미국이 이거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는 건가? 라는 오해 정도만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먼저 남한을 침략하게 되면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북한군이 우세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좀 제가 지도를 설명드리면은, 자, 지금부터 좀 잘 따라와야 돼요. 이걸 잘 알아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자, 첫 번째, 초반에는 북한군이 진짜 우세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밀렸으면은 당연히 수도 서울은 포기해야 되고 진짜 미친 듯이 밀려가지고 거의 여기 낙동강 전선, 그러니까 이 다부동 전투가 이 낙동강 전선에서 했던 전투인데 그만큼 쫙쫙쫙쫙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부산을 임시 수도로 이전했었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부산 임시수도 이거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산이 임시수도였던 거는 이때가 거의 유일하다 보셔도 돼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16개 국가 구성된 유엔군은 남한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북한 쪽은 소련이랑 중공군, 그러니까 중국이 좀 지원해줬었고, 남한의 경우에는 16개 국가 구성된 유엔군이랑 미군이 지원했다. 이 대립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중요한 거는 누가 어디에 지원했다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엔군, 중공군, 미군 이런 개념 나오면, 특히 유엔군과 중공군이 나오면은 6.25 전쟁이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처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미국의 메가던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이게 교두보를 딱 잘라버려가지고 역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오면서 이제 다시 쭉쭉쭉쭉 밀고 올라가가지고 서울은 수복한 건 당연하고 압록강 인근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야, 미국 전쟁 끝났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더니만 당시에 이 중공군이 개입해요. 갑자기 옆 동네 중국에서 항미원조를 해가지고 미국에 대항하고 이 북한을 지원해 주겠다 명분을 해서 대규모의 물량발, 약간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의 저글링, 마린 겁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발로 겁나 미친 듯이 밀고 들어오니까 아, 이거 지겠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흥남에서 먼저 철수를 한 다음에 서울에서 다시 한번 1사 후퇴를 전개해가지고 일단 한반도 북부에서 일단 후퇴해, 그 다음 서울에 다시 후퇴하면서 와, 저 물량발은 아무리 우리가 전투를 잘해도 물량발은 못 이기겠다 싶으면서 1사 후퇴까지 하면서 다시 밀려났었는데 나머지부터는 솔직히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졌다가 이겼다가 다시 밀렸다가 이제 나중 가서는 그냥 중요한 거는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그냥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재탈환하고 다시 빼앗기고 패턴하고 빼앗기고 싸우고 차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고 자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이러다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소련이 유엔에 알아서 일단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좀 화해하는 게 어떨까, 이거 해봤자 끝이 없을 것 같아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개성 지역에서 첫 휴전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휴전, 그러니까 정전회담은 그 판문점에서 진행됐었는데 그 이전 첫 휴전회담은 일단 개성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거 지역사 키워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휴전회담을 열긴 열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휴전회담이 진행됐다 해가지고 바로 전쟁 끝 난 게 아니거든요. 뭐 영토는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안 싸우고 다시 좀 해결할까 그런 거 논의하는 게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첫 휴전회담은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대화가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2년 동안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끝내줘 하면서 좀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2년 더 싸웠고요. 그 사이에 1952년에는 발췌개헌이라 해가지고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랑 양원제를 규정한 발췌개헌이 통과되었어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발췌개헌이 6.25 전쟁 시기의 역사도 사실 키워드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건 제가 다음 강의 때 설명드리고 지금은 6.25 전쟁 때 그냥 발췌개헌이 통과되었다. 이게 잘 나온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무튼 전쟁이 끝나려고 할 때쯤에 이제 이승만이 반공포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문제 일으키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야 미국 우리 전쟁 끝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니네 뭐 이렇게 전쟁 끝나면 우리가 남는 게 없으니까 야 니네 좀 도와주고 약속해 이러면서 나름대로 좀 협박? 협상? 그런 거 하려 해가지고 당시 이승만은 일방적 휴전을 반대하면서 그
한반도 내에 위치한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방공 포로도 석방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당시 휴전 일시적으로 지연될 뻔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결과적으로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 강화 및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만약에 6.25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여기에 제가 다룬 것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용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티슨 선언은 굳이 따지면 배경인 거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결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 키워드는 6.25 전쟁 시기에 사실 유형 내면은 빈출 오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시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기출 풀 때 진짜 다들 실수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